어제 시장을 보면요. 해외에서는 그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자금 912억 원, 이게 국내 은행 현지 법인에서 동결됐다는 소식이 있었고, 네, 그렇죠. 또 국내에서는 정부가 투기 억제책을 강하게 내놓은 뒤에 거래는 확 줄었는데 전월세난은 더 심해진다. 이런 좀 상반된 데이터가 같이 나왔습니다. 네, 맞아요. 정말 국제 금융 리스크랑 국내 부동산 규제 이 두 가지 압력이 동시에 막 작용하는 상당히 복잡한 국면입니다. 그래서 데이터 기반 수석 전략가로서 당신은 이런 상반된 신호들 속에서 대체 뭘 읽어야 할까요? 오늘 저희가 바로 그 점을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 데이터들이 정말 시장 안정화로 가는 길목을 보여주는 건지 아니면 뭐 또 다른 외국의 시작일 뿐인지 한번 데이터를 깊게 들여다 보시죠. 네. 먼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부터 짚어보죠.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무회의에서 비생산적 투기 수요를 철저히 억제해야 한다. 이렇게 강하게 발언했고요. 네, 자금이 좀 생산적인 금융으로 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죠. 뭐 기술 투자라던가 기업 활동 같은 쪽으로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코스피 3,800선 얘기도 나왔고 그 결과로 곧바로 서울과 경기 12곳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였습니다. 아, 반응은 정말 즉각적이었습니다. 그 서울경제 기사를 보니까 해당 지역 중개업소들은 뭐 매수 문의 자체가 아예 사라졌다. 거래 절벽이다. 이렇게 체감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또 흥미로운 지점은 그 대책 발표 직전 4일 동안 있잖아요. 그때 KB국민은행이나 하나은행에서 마이너스 통장 신규 약정액이 무려 45.6%나 급증해서 911억 원에 달했다는 겁니다. 네, 911억. 이게 참 규제 전에 일단 자금부터 확보하려는 움직임이 아주 뚜렷하게 보인 거죠. 101.5일로 역대 최고치를 찍고 전세 매물은 연초 대비 거의 23% 가까이 줄어드는 현상이 나타났어요. 네, 심각하죠. 마포의 어떤 아파트는 보증금 4억에 월세 300만 원 이렇게 거래가 됐다고 하니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일단 대출 규제나 허가제 같은 강력한 수요 억제책이 심리를 확 위축시킨 결과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그게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겠죠. 하지만 여기서 한 걸음만 좀 더 들어가 보죠. 아까 말씀하신 그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 자금 동결권하고 국내 부동산 세금 구조를 한번 연결해 보면요. 이게 또 다른 그림이 보입니다. 아, 연결이라 어떤 식으로 연결될 수 있을까요? 자, 보세요. 한국이 GDP 대비 거래세, 그러니까 취득세 같은 거죠. 이 거래세 비중이 1.01%로 OECD 평균 0.49%의 2배가 넘습니다. 엄청 높아요. 네, 거래세 높은 건 잘 알려진 사실이죠. 근데 보유세 실효세율은 0.15%로 OECD 평균 0.33%의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극명한 차이가 중요해요. 그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질까요? 국제금융제재 강화 추세 속에서 국내 은행들의 해외 리스크 관리가 중요해졌다. 이런 점 외에 또 다른 게 있을까요? 핵심은 이거라고 봅니다. 프린스 그룹 사례는 물론 국제금융 시스템의 어떤 리스크 관리 중요성을 보여주지만 동시에 국내 상황에 적용해보면 지금 정부가 투기 억제를 위해서 보유세 강화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잖아요. 네, 구인철 부총리도 필요성을 언급했고요. 그렇죠. 바로 그 상황에서 이미 높은 거래세 부담하고 이게 딱 맞물리면서 오히려 주택 매물 잠김 현상을 극단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부담 때문에 팔고 싶은데 거래세 부담 때문에 매도를 포기한다. 이런 상황이라는 거죠. 이게 바로 데이터를 연결했을 때만 보이는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그렇군요. 근데 보유세 강화도 쉽지는 않은 게 현행 종부세만 봐도 좀 공시가 17억 주택 기준으로 단독 명의는 150만 원 나오는데 공동 명의는 염원이잖아요. 이 불경평성 문제도 있고 아, 맞아요. 그거 있습니다. 공동 명의로 바꾸려면 또 증여세 부담이 1억 2천 이렇게 크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또 세금 제도가 복잡하게 얽혀 있죠. 게다가 그 10.15 대책의 재개발 조합원 지위양도 금지 조치 있잖아요. 이것도 보면 2018년 1월 25일 이전에 사업 시행 인가를 받은 22개 구역, 한 2만 1,500가구 정도 되는데 거기는 또 거래가 가능해요. 아, 예외 조항이 있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정책 효과를 좀 반감시키고 오히려 특정 지역으로 막 쏠림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죠. 이런 상충되는 지점들을 같이 봐야 시장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단기적인 정책 변화나 세금 문제 외에
좀 더 큰 그림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어떤 구조적인 변화의 신호 같은 건 없을까요? 있습니다. 몇 가지 좀 눈여겨볼 데이터가 있는데요. 우선 IMF가 올해 한국의 1인당 GDP 전망치를 35,962달러로 봤는데 이게 대만 37,827달러보다 낮아지면서 22년 만에 역전될 거라고 전망했어요. 아, 22년 만에요? 성장 동력에 대한 좀 우려가 나오는 부분이군요. 네, 그렇죠. 또 보험연구원에서는 내년 국내 보험업계 수익보험료 성장률이 올해 7.4%에서 2.3%로 확 떨어질 거라고 예측했습니다. 아무래도 경기 둔화랑 저금리 영향이 크겠죠. 네. 전통산업의 성장세 둔화. 반면에 아주 다른 움직임도 있습니다. 금융자산 300억 이상 초고액 자산가들을 위한 패밀리 오피스, 이른바 F 시장인데요. 여기가 지금 총 금융자산 1267조 원을 넘어서면서 엄청나게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와. 그러니까 거시경제의 성장세는 조금 걱정되는데 보험 같은 전통산업은 주춤하고 오히려 초부유층 자산관리 시장은 막 뜨는 그런 좀 구조적인 변화의 가능성이 엿보이네요. 네, 맞습니다. 어쩌면 자금이 부동산 외에 다른 곳을 찾고 있다는 그런 신호일 수도 있겠고요. 바로 그 지점을 포착하셔야 합니다. 이 모든 데이터들, 그러니까 정책 변화, 시장 반응, 세금 구조, 그리고 거시경제와 산업 구조 변화까지 다 종합했을 때 데이터 전략가로서 당신이 이번 주에 가장 예민하게 관찰해야 할 단 하나의 변수는 바로 정부의 부동산 보유세 개편 방향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보유세 개편 방향성. 중요하죠. 대통령의 강력한 투기 억제 의지가 표명됐고 또 OECD 평균 절반 수준인 낮은 보유세 실효세율 문제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거래세와의 불균형이나 반독 공동명의 형평성 문제까지 네, 이걸 다 고려해야 하니까요. 정부가 이 복잡한 방정식을 과연 어떤 방식으로 풀어낼지 이게 앞으로 부동산 시장뿐만 아니라 전체 자산 시장의 유동성 흐름까지 좌우할 핵심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정말 관련 발표나 논의 동향을 놓치지 말아야겠네요. 그렇습니다. 강화되는 규제와 또 예측 불가능한 변수들 속에서 과연 당신의 데이터는 어떤 자산을 새로운 기회로 지목하고 있습니까? 어쩌면 과거의 성공 방정식이 더 이상 통하지 않을 수도 있는 지금 당신의 전략은 어떻게 진화해야 할까요? 다음 분석에서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